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시험 1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시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일단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주장입니까? 신경과학이 뇌 안의 모든 행동의 원인을 찾아낸다면 처벌하는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오죠. 이거에 대한 심화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두뇌에 있는 원인에 의해 결정돼서 자유의지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처벌할 수 없다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법의 오해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라면서 이제 필자가 이제 다시 자신의 주장을 시작합니다. 법은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선 합리적 행위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행위 능력이란 하면서 합리적 행위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행위 능력이란 자신의 욕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욕구하고 그거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면 이 사람은 합리적인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이 이 사람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합리성이 없다라는 것을 신경과학이 보여주지 않는 한 법의 근본적인 방식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놓고서 이렇게 첨언을 하죠. 법은 형이상학적 의미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법의 관심은 최소한의 합리성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신경과학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게 된다면 처벌 관행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자유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 능력의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데 신경과학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행위 능력이 있다라면 신경과학이 두뇌의 모든 원인을 밝힌다 하더라도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행위 능력과 자유의지와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그 형이상학적인 자유의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합리적인 행위 능력에 대해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믿음이나 욕구 같은 것이 행동을 발생시킨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신경과학이 밝혀낸다면 이 글의 논지는 약화된다. 네,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 합리적인 행위 능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행위 능력이란 자신의 욕구를 믿음에 입각해서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입각해서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합리적 행위 능력인데 이게 그 필자의 주장인데 신경과학이 이 믿음이나 욕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행동을 발생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면 필자의 논지가 근거가 약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는 선지입니다. 니은 인간이 가진 합리적 행위 능력 자체가 특정 방식으로 진화한 두뇌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신경과학이 밝혀낸다며 이 글의 논지는 약화된다. 여기서 필자의 주장은 인간의 합리적 행위 능력이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유전되었고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믿음에 입각하고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냥 합리적인 행위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원됐고 어떻게 유지됐고는 필자의 논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상당수가 범죄 유발의 신경적 기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신경과학이 밝혀낸다면 이 글의 논지는 강화된다. 이거는 강화된다라면은 필자의 주장이 합리적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러한 신경적 기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필자는 오로지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합리적인 행위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동일한 신경적 기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합리적 행위 능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글의 논지를 강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화하지도 않는 문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가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PSAT 리트를 푸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 두뇌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통해서 모든 행동을 예지 혹은 예측할 수 있다라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철학적인 물음을 PSAT나 리트에서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그 앞에서의 근거는 거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뒤에서 필자의 주장은 법에서 관심 있는 거는 그런 형이삭적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다. 너가 믿음이 있고 그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너는 합리적인 행위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너가 합리적인 행위 능력이 있다면 처벌할 것이다. 처벌받지 않는 거는 합리적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지만 조금씩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견해를 분석하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특정 사항에서 법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1번 법의 발견과 2번 법의 형성이 있다. 전자는 1. 법의 발견은 이 문헌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을 발견하는 작업인 반면에 이 법의 형성은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의 흠결을 가능한 의미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법적 판단을 통하여 보충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의 정의입니다. 이 법의 발견은 이 법의 형성은 법률 문헌에 반하지만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는 적극적, 중립적, 소극적 후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이를 여기서는 정의를 이야기해 주었고요. 여기서 차이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후보란 하면서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소극적 후보란 어느 단어가 명백히 적용될 수 없는 대상, 중립적 후보란
앞에 둘에 속하지 않는 대상, 명백히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명백히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그런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1. 법의 발견 중 하나인 축소 해석은 1. 이제 법의 발견에서 하는 축소 해석은 중립적 후보를 배제하고 적극적 후보만을 이제 적용 범위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법의 형성, 법의 형성에서 여기 축소 해석 그리고 목전론적 축소는 적극적 후보의 일부를 소극적 후보로 만들어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풀기 전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법의 발견, 그 중에서도 축소 해석은 적극, 중립, 소극이 있었을 때 이 적극적 후보만을 적용 범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형성에서 목적론적 축소, 이것은 적극적 후보의 일부마저도 전부 소극적 후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시고 견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기보다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견해를 보시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견해 보겠습니다. 차는 동력장치가 있는 이동수단을 의미하고 승용차, 버스 등이 그에 해당했는데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차라는 법률 문헌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견해가 나뉜다. 여기서 차가 있을 때 승용차, 버스 등이 그에 해당한다. 승용차, 버스 등이 적극적 후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동력 장치가 있는 자전거는 중립적 후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력 장치가 있는 자동차는 자, 이랬을 때 차라는 법률 문헌의 적용 범위에는 동력 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무의식적으로 읽다가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차라는 문헌의 적용 범위에는 승용차만 포함되고 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라는 법률 문헌의 적용 범위에는 동력 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라는 값부터 살펴보면 차는 동력장치가 있는 이동수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죠. 이거는 소극적 후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포함된다. 그것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축소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소극적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라는 법률의 적용 범위는 승용차는 포함되고 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익숙하시죠? 법의 형성, 목적론적 축소입니다. 적극적 후보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소극적 후보로 바꾼다. 이거는 목적론적 축소에 해당합니다. 목적 축소에 해당합니다. 차라는 법률의 문헌의 적용 범위에는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법의 발견에서 축소 해석입니다. 중립적 후보를 배제하고 적극적 후보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축소 해석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다 확실히 하시고 문제를 풀면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갑의 견해는 법률 문헌에 반하여 법률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어 정당화되고 을의 견해는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된다. 갑의 견해, 법률에 반하여 법률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을 때 그건 뭐죠?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법의 형성입니다. 법률의 문헌에는 반하지만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데 지금 갑이 법의 형성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갑은 법의 형성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제시문 안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앞부분도 틀렸습니다. 갑이 법의 형성을 했는지 형성을 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뢰견에는 의뢰견의 목적론적 축소, 이게 법의 형성이죠. 의뢰견에는 그렇게 해야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병의 견해는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를 중립후보에서 소극적 후보로 만들어 병을 형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병은 축소 해석을 했습니다. 축소 해석은 무엇입니까? 법률 문헌의 적용 범위를 중립 후보에서 적극적 후보로 좁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중립적 후보를 소극적 후보로 만들었냐,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하고, 원래대로라면 넘어가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 실전이라면 시간 40문제를 다 푸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디귿을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푸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불안하다 그랬을 때 디귿을 보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디귿을 풀었는데 디귿 틀린 것 같아 이러면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불안하다면 내가 왜 기억을 틀렸다고 판단했는지, 왜 니은을 틀렸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 앞에 설치하는 주차금지 팻말의 차 적용 범위에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제외하는 것은 의리법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리 먼저 한 게 뭐죠? 목적론적 축소입니다. 목적론적 축소. 그래서 명백히 적극적 후보인 것을 소극적 후보로 만들어 버려서 적용 범위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차 금지에서 차에서 자기 소유의 승용차, 명백히 적극적 승용차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문헌을 반하지만 법률의 목적이 뭡니까?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승용차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 후보인 내 승용차를 소극적 후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정답 2번입니다. 네, 이렇게 다 풀어봤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이라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식으로는 법의 발견에 1번, 법의 형성에 2번을 해두고요. 이렇게 전자는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1번이라고 해둡니다. 그러면 빠르게 보더라도, 다시 보더라도 저게 법의 발견이었지. 그리고 후자는 이 법의 형성은 하면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의였다.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을 정의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자의 차이를 알려준 것이 나오는구나 까지를 기회하고, 그 다음에 법의 발견에서 축소 해석,
그리고 법의 형성에서 목적론적 축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셨다가 헷갈리실 때 찾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견해를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보면서 풀지 뭐 이러면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천천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